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5월 중순입니다. 저희 계명대학교 지금 성서 캠퍼스 담장에 보면 장미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한번 성서에 오시면 이 장미담 구경하시고요. 떨보리스도 익어가고 앵두도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아주 화려합니다. 어제는 또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와서 학교 축제도 했고요. 싸이가 돈을 많이 벌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영남대학교에서, 밤에는 우리 계명대학교에서. 예, 오늘 815회입니다. 원래는 다른 분이 강연을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815회 인간의 본성, 글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목요철학원 백승윤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두 가지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김욱동 교수님이 발표하실 혹은 들려주실 이 글리버 여행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은 대해서 저희들이 갖는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대학 내에 있었을 때나 지금 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배울 때나 우리 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토론하실 때 질의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도 시민 여러분들한테 바람직하게 저희들이 일 처리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밖에 여학생이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릴 때도 저희 원에서는 한 손으로 드리기나 그냥 뻣뻣하게 드리지 말고 두 손으로, 양손으로 그렇게 해서 드리라. 예에 관한 얘기죠. 그런 것도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혹시 시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한 다른 가지는 이런 그 강좌가 대학 강좌이거나 혹은 동네 인문학이나 관계없이 시민 여러분들이 기부금이라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7, 80명이 되는 시민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위해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메모는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에 혹은 다른 시나 혹은 구청이나 관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김욱동 교수님이 아까 이재승 교수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서정혜 교수님이 발표하실 그 내용하고 오늘 이제 김욱동 교수님이 발표하실 그 원고를 한번 보시면 우리 김욱동 교수님은 이제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원로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문장을 작성하는데도 상당히 여유를 갖고 약간 벗어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메모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문학 작품에 대한 그런 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통상 문사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밖에 교육이나 예술이나 이런 음악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만 통상 문사철.
역사는 조금 객관적이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문과 철, 문학과 철학의 차이가 뭐겠냐? 특히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원칙적인 것,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원칙적인 것을 한 서너 개 꼽아라면은, 첫째는 주장의 논리와 체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철학에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인식론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식론적 문제. 세 번째는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인식론적이며 그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철학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분명 절대적이진 않지만요. 여기에 하나 실천적인 면에서 덧붙여진다면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를 철학에서는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전개하지만 문학은 그것을 떠나 있습니다. 한 예를 저는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정지용이라는 시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시 중에 호수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짝짝한 시입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릴 수 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눈 감는다, 보이지 않는다, 없는 것 무. 철학에서는 그 무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문학에서는 없는 것을 어떤 특정한 문화 이런 개념을 쓰지 않고 학자에 따라서 혹은 문필가에 따라서 그 높낮임 혹은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에게 더 흥미진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대충의 전체 구상을 갖고 오늘도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일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15회 인간의 본성, 글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김욱동 교수님을 여러분들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으시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버드 옌칭 연구소 방문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동시에 풀브라이트 연구재단의 장학 지원을 받아서 듀크 대학에서 또 방문 교수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 부조리의 포도주와 무관심의 빵, 그리고 번역과 한국의 근대, 그 외에도 한국출판학술대상을 2011년에 하셨고요. 많은 다수의 전문 학술 논문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인간의 본성 글리버 여행기를 강연해 주실 김욱동 교수님을 연단히 모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욱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스위프트가 이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그 본성을 둘러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되 그와 관련된 다른 문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스위프트는 166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45년에 사망했는데 이 당시가 조선조 중기쯤 되겠죠. 아마 현종 그 다음에 숙종, 영조에 이르는 그런 조선 중기 때 살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시면 이 서양 사람들은 옛날에 이 가발을 쓰고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이 대리석 조각을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17, 18세기에 문인들이나 철학자들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가발은 주로 양털을 사용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한번 사파를 한두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걸리버 여행기 책을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 책 가운데 것은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읽히는,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판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만한 번역본이라고 하면 이 현대지성에서 나온 이 마지막 책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책입니다. 나머지 책들도 번역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번역이 잘 된 책은 이 현대지성에서 나온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입니다. 자, 일단 이 스위프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계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영어로 이제 앵글로 아이리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영국의 첫 번째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더블린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앵글로 아이리시, 영국계 아일랜드인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시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는데 시가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존 드라이든이라는 비평가가 말하기를 자네는 영원히 시인이 되지 못할 것을 라고 이제 시를 썼습니다. 풍자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문학적 재능이 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스위프트는 시를 그만두고 산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문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근데 대개 작가들은 시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대개 시인입니다. 제 전공은 사실 미국 문학입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미국 남부 작가인 윌리엄 포크너입니다. 이 포크너도 사실 자기 첫사랑은 시인이다. 시인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를 써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단편 소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편 소설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작가는 시인에서 출발해서 점차 단편 작가, 장편 소설가, 그것까지 안 되면 뭐가 될까요? 대개 수필가가 되거나 평론가가 되거나, 제가 평론이 급이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인, 단편 소설가, 장편 소설가, 평론가, 에세이스트, 뭐 그런 단계로 발전한다면 이 스위프트는 처음에는 시인이 되려고 했지만 시적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문 작가가 돼서 성공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풍자 작가, 시인, 에세이스트 이런 그 장르로 보면은 다양한 그 장르를 넘나들었던 문인입니다. 또 정치평론가, 한때는 정치가가 되려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런던에 가서 정치 평론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위그당에서 이러다가 나중에는 토리당 쪽으로 그 정치적 그 신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위프트는 직업이 이제 신부였습니다. 그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우리 성공회라고 하면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겠죠. 이 성공회의 클로리, 이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이 성공회가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국교가 된 것이 성공회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성공회는 가톨릭 쪽으로 많이 닮아 있죠. 근데 미국 쪽에 건너가서는 개신교 쪽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공회 신부가 이제 이분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필가로서도 활약하면서 성공회 신부로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더블린에 있는 그 Dean of St. Patrick's Cathedral, 그러니까 더블린에 있는 이 세인트 패트릭 교회의 딘이라고 하면 사제장이 되겠죠. 사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평생 동안 사제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해서 바로 이 교회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스위프트를 딘 스위프트라고 부릅니다. 사제장 스위프트, 딘 스위프트가 이제 우리가 조나탄 스위프트를 부르는 별명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만화를 한번 보죠. 요 만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작품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제목이 아주 깁니다. Travels into several remote nations of the world. 이 세계의 아주 먼 여러 나라 여행기. 그런데 in four parts,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가는 리뮤얼 갈리버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이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first surgeon, 처음에는 예고의사였다가 then a captain of several ships, 여러 그 선박의 그 선장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 스위프트는 자기 이름으로 내지 못하고 익명으로, 필명으로 리뮤얼 갈리버라는 필명으로 이 소설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 책이 출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판업자가 감옥에 갈 만한 그런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책은 출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금기시되는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스위프트 자신도 이 책이 쉽게 팔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판 10,000권 이상이 팔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팔린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1,000권만 팔려도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근데 이 무렵에 10,000권이 팔렸다는 것은 상당한 그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얘기하기를 이 책은 유치원 학생부터 이 강요들에 이르기까지, 내각의 그 강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읽는 그런 훌륭한 책이다라고 이제 격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긴 제목 속에 이 책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 저자는 리뮤얼 갈리버라는 사람이다. 이 책은 구성이 4부로 되어 있다. 그다음 이 사람의 저자는 다양한 의사에서, 예과 의사에서 선장까지 했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이 세계 여러 먼 아주 리모트 네이션이에요. 가까운 데가 아니고 아주 먼 일본 근해까지 해당되거든요. 일본까지 왔을 정도로 아주 먼 외국 나라들을 탐험한, 여행한 그런 기록이다. 그래서 이 긴 제목만 보더라도
대충 독자들은 이 책의 성격을 미루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작품이든 간에 어떤 장르를 먼저 규정하는 것이 작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장르는 첫째는 여행기입니다. 트래블 내러티브. 여행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부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 문학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멜 표류기 한 300년경에 나왔죠. 이 하멜 표류기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여행기죠. 근데 사실 이 스위프트는 이 책을 쓰면서 하멜 표류기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상당 부분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르는 풍자문학입니다. 세타이어. 풍자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결점이나 그런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비꼬고 비틀고 그런 문학, 그걸 풍자문학으로 합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는 대표적인 풍자문학의 한 작품입니다. 이 풍자문학이면서 상당히 그 환상문학적인 특징이 또 강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강연하실 그 선생님 주제가 바로 오늘 하는 주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데니엘 디포의 책은 같은 여행기지만 여행문학이지만 또 풍자문학이지만 그 작품은 이 사실주의적인 특징이 아주 강합니다.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간과 사회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루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스위프트는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펴서 환상적인 일상 세계에서는 경험 세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풍자문학인 동시에 환상문학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기 표지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주로 이 작품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서 처음에 소개가 됐습니다. 특히 동양문학권에서는 일본과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작품은 주로 그 성인 문학이 아니라 아동 문학으로서 처음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주로 그 소인국, 대인국 주로 앞에 있는 그 내러티브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서서 어린이들의 어떤 모험심이나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이 작품은 단순한 아동 문학이 아니라 이제 성인 문학으로서 대접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는 것도 아동 문학이 아니라 성인 문학으로서 읽는 거겠죠. 우리는 어렸을 때는 다 아동 문학으로서 이 작품을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른이 돼서 이제 다시 새로운 눈으로 읽게 되죠. 이 같은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 문학으로 읽었을 때 취약본으로 학원 문고나 그런 그 금성 출판사 나오는 그런 문고로 읽었을 때 아동 문학과 지금 삭제되지 않은 작품을 전체로 읽는 그 성인 문학으로서의 걸레보의 여행견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아까 4편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릴리퍼트, 제1장 1편은 릴리퍼트라고 하는 이제 소인국입니다. 난장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릴리퍼트. 이 발음하기가 참 힘듭니다. 두 번째 이제 대인국, 거인국은 이제 브롭틱넥. 그 다음에 라퓨타 이해도 달리 또 있습니다만은 이 라퓨타라는 또 이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섬이 있죠. 그런 나라가 있죠. 라퓨타.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이 말들이 지배하는 그런 후이놈의 세계,
이 발음 보세요. 영어에 이렇게 자음이 6개, 7개 겹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모음 하나도 없이.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아주 난감합니다. 근데 대개 영미 사람들은 그걸 후이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후이놈. 그래서 릴리퍼트, 브롭딩넥, 라퓨터, 그다음에 후이놈 이렇게 4개의 그 나라를 이제 그 갈리버가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한 16년 6개월 정도, 16년 반 정도 걸쳐서 이 네 나라를 이제 여행하면서 그 경험을 적은 책이 바로 갈리버 여행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그 사파를 몇 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대인국에 갔을 때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인국의 키가 어느 정도냐면 15m 됩니다. 키가 15m예요. 그 다음에 이 소인국입니다. 이 소인국에서는 이 소인국의 그 주민들의 키가 평균 15cm예요. 키가 15cm. 대인국의 키는 15m입니다. 15m. 이 정도로 소인국과 대인국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을 먼저 보시면 러프터라고 하늘에 떠 있는 섬이 있다고 그랬죠. 그 러프터고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 그 후이넘입니다. 후이넘. 인간을 닮은 그 야후라는 동물이 짐을 끌고 이렇게 말처럼 끌고 있고 오히려 말이 마차에 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인간과 동물이 전도된 이런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마지막 4번째 후이놈의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프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풍자하려고 했던 것은 뭔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그 다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본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정치 문제를 보면요. 우선 여기서요. 그 빅 앤더스, 그다음 스몰 앤더스가 아니라 엔디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걀을 보시면은 타원형이지만 완전한 타원형이 아닙니다. 한쪽이 좀 더 넓어요. 한쪽 끝이. 다른 한쪽은 좀 좁습니다. 한쪽 크고 넓고 좁죠. 정타원형은 없어요. 달걀에. 그럴 때 이거를 깰 때 어느 쪽을 깨트리는 것이 더 좋을까? 이 넓은 쪽을 먼저 깨트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빅 엔디언이라고 불러요. 빅 엔디언스. 빅 엔드가 이제 넓은 쪽 끝이거든요. 끄트머리. 그 다음에 저쪽 한쪽을 깨트리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쪽이 리들 엔디언 또는 스몰 엔디언이라고 불러요. 리들 엔디언, 스몰 엔디언. 요즘에는 컴퓨터 하는 분들은 이 용어를 빌려다가 이 저장 그 기록 장치 그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다가 그 데이터를 기록할 때 용량이 큰 것부터 할 것이냐 작은 것부터 할 것이냐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데 그 문제가 바로 그 이름을 빅 엔디언, 스몰 엔디언스라는 말을 그대로 빌려다가 이 컴퓨터 그 과학하시는 분들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달걀을 깰 때 어느 쪽으로 깰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상당히 무의미한 논쟁이죠. 무익한 논쟁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작품에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상당한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선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스위프트가 비판하고 싶은 것, 풍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가들이 이 사선 문제 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 블레퍼스큐라는 것은 이제 그 릴리퍼트 그 편에 보면은 릴리퍼트 사람들은 요 달걀을 깰 때 넓은 면적 쪽을 먼저 깨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블레퍼스큐 사람들은 아니다.
뾰족한 쪽부터 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한 나라였던 것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블레퍼스큐는 그 릴리포드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섬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영국 정치로 보면은 위그당과 토리당의 그 갈등을 풍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위그당은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당이었죠. 그리고 토리당은 좀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런 가톨릭 위주의 그런 당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시면 만화 보시면은 자, 그 찰스 1세가 이제 처형됐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복고가 일어나서 찰스 2세가 다시 이제 복위합니다. 근데 찰스 2세한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없으니까 동생인 제임스 2세를 이제 후임 왕으로 이제 선출하는데 위기당 사람들은 안 된다. 제임스는 카톨릭 신자다. 그리고 이제 토리당에서는 괜찮다.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 왕관을 사이에 두고서 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그당과 토르당이 갈라지는 겁니다. 달걀 가지고 결국 넓은 쪽을 깨뜨릴 것이냐, 뾰족한 쪽을 깨뜨릴 것이냐라고 다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스위프트가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그당과 토르당, 영국의 그 정치 현실, 이 사람들은 정당 정치 그런 것을 이제 풍자하는 계기로 삼은 겁니다. 이 갈등을 종교 쪽으로 옮아오면 가톨릭과 성공회, 헨리 8세 때 이혼 문제로 결국은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이제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두 종교 간의 갈등과 긴장도 이제 이 달걀 논쟁을 통해서 스위프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성공회가 어느 정도 또 제도로 굳어지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성공회와 개신교의 갈등,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갈등,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달걀 논쟁 속에 포함된 거고, 스위프트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 논쟁의 가장 큰 신학적인 그런 측면은 아마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서도 좀 엿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그 바울의 그 이신칭이냐,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냐, 칭할 것이냐, 아니면 이행 칭이라고 할까, 득이라고 할까,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그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로 이제 귀결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카톨릭교에서 면죄부를 판 것도 결국 그 야고보서의 그런 이행칭의와 바울의 결국은 이신칭의 그런 교리의 논쟁이 벌써 이 달걀 논쟁 속에 또 포함된 것이고, 스위프트는 그것을 또 문제 삼기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개신교 안에서도 또 갈라집니다. 분리주의자냐 절충주의자냐. 그 분리주의자라는 것은 이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부터 떨어져 나왔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그 가톨릭의 그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은 뭐 제사 지내는 방식, 미사 지내는 방식이라든지 이 교회의 장식이나 치장하는 거라든지 이 사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 아직도 많은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분리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입니다. 세퍼레티스트고, 아니다, 어느 정도 그 성공행와 어떤 그
그 맥을 이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체 안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개신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충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주의자와 절충주의자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국가별로 나눠서 본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으로도 이 달걀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위프트가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싶고 풍자하고 싶은 것은 종교 문제, 정치 문제,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대결 문제, 그런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의 비판 대상은 본질적으로 인간 본성입니다. 인간 본성,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나 토마스 홉스나 이 스위프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인간이 결국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 이 선악설 중에서 이 세 사람은 주로 그 선악설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이 스위프트의 그런 입장입니다.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고요, 토마스 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그 인간 본성에서 우리가 에이모럴 하는 거하고 이모럴 하는 거 참 다르거든요. 에이모럴이라는 것은 아예 도덕관념이 없는 겁니다. 에이모럴, 이모럴하다는 것은 도덕관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죠. 부도덕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무도덕한 거죠. 이모럴한 쪽에 가깝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그렇지만 스위프트의 입장은 에이모럴한 거죠. 비도덕, 아예 도덕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본성에 있어서 악한 존재냐 선한 존재라고 얘기할 때에 스위프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설 쪽에 병도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인간의 무도덕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서 스위프트는 좀 더 밀고 나가서 비도덕성, 아예 도덕 자체를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작품에서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윤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제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갈리버 여행기에서 스위프트가 무엇보다도 문제 삼는 것은 인간 본성과 관련한 문제다. 인간은 선한 상태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한 상태로 태어나는가. 즉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둘러싼 논쟁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져 온 논쟁거리였다. 스위프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브롭딩네그의 두 번째 편이죠. 브롭딩네그의 한 주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야말로 자연이 지구 표면 위에 기어다니도록 허용해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끔찍스러운 종류의 역겨운 벌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간을 끔찍스러운 벌레, 이 지구상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끔찍스러운 존재다 라고 이 블루핑네그의 한 주민이 얘기할 정도로 그 주민의 입을 빌려서 스위프트가 말하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인간 본성에 관한 스위프트의 비관적인 태도는 걸리버가 후이넘 섬을 방문하면서 더욱 굳어진다. 그는 야후들이 교활하고 악의에 차 있으며, 이 야후는 바로 이제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인간이죠. 야후들이 교활하고 악의에 차 있으며 남을 배반하고 복수심에 불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야후들이 힘이 세고 강건하지만 정신이 비겁하고 결과적으로 게으르고 비열하고 잔인하다고 결론 짓는다. 야후가 그나마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더 소박한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암시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모럴과 스위프트의 에이모럴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예성론쟁이라는 것은 아까 그 사설 문제 가지고 많이 그 달걀 가지고 어떻게 깨트릴 거냐 가지고 이 싸움을 벌이듯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었죠. 또 스위프트가 살던 그 17세기, 18세기에 바로 이 조선시대에도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예속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효종이 승한 다음에 그 조대비, 그 어머니죠. 조대비의 그 상복이 있는데 1년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3년을 입을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서인의 누구니까 송시열과 남인의 이제 허목 또 수와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논쟁이 일어났죠. 이렇게 그 1차, 2차 예속 논쟁도 결국은 이 스위프트가 갈리버 여행기에서 얘기하던 그 문제, 사소한 것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이런 문제는 단순히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조선시대 한반도에서도 역시 일어났던 그런 문제고 좀 더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속 논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차 그 예속 논쟁도 마찬가지죠. 소위 이제 갈빈 예속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역시 서인과 남인 사이에 그 상복 문제를 가지고 크게 다툽니다. 단순히 상복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왕권 문제, 신권 문제, 왕권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연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동양의 이 성서도 성악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맹자는 인간은 사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래 선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라는 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그런 네 가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의 이론이라면 순자는 아니다. 인간이 선한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다.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순자의 이 성악설과 성선설이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 문제가 이미 이제 서양에서는 스위프트가 이 갈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인간 본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스위프트는 맹자보다는 순자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이 작품에서 보면서 이제 이 한국과 관련해서 이 독도 문제, 동해 표기 문제가 늘 지금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에 보면 초판본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초판본은 아니고 이후에 나온 판본에 지도는 틀렸습니다만 이 지도를 보니까 이 지도 중에 이 Sea of Korea가 나와요. 이게 Sea of Korea. 이게 일본이고 이건 일본입니다. 한국은 요 한반도 이쪽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거를 Sea of Korea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이를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Sea of Japan이라는 그 일본의 주장을 이 갈리버 여행기를 보더라도 틀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17세기 중반에 이 지도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Sea of Korea 분명히 Sea of Korea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멜 표류기에서 스위프트가 많은 영향을 받고 이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 하멜 표류기라는 것이 이 조선조의 이야기가 실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도에 Sea of Korea라고 표기한 것도 요 하멜 표류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쭉 했던 것들은 이제 사상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하고 사상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조금 힘드셨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문학 작품 3편인데 아마 조금 여유롭게 우리 강연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로빈슨 크루소가 먼저인데 이제 일정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조금 당황하셨으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 걸리버 여행기를 아마 안 읽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원본을 읽은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게 아마 이 걸리버 여행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것도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읽었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네 파트가 다 있는 부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말라라 이런 거 나오니까 그 당시에 판타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제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던 느낌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교수님께서 강연하면서 인용하셨던 부분 찾으셨죠? 예, 우리 자료 여기 보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중간인데 인간이야말로 자연이 지구 표면 위에 기어다니도록 허용해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끔찍스러운 종류의 역겨운 벌레. 네,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 4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느 순간 다 모든 인류가 사라진다면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30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지고 나서 30년이 되지 않아서 지구의 모든 자연적인 것들이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드러났고요. 인류가 사라지고 나서 100년이 지나니까 지구의 생태계는 아주 건강하게 제대로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본다면 지구에 기어다니는 생물 중에 인간이 가장 암적인 존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작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플로우에 계시는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면 먼저 한번 받고 그 다음 제가 여기 또 하나 들어온 질문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명동에서 온 한규천입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솔직하게 것들이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기의 상상력이나 그러니까 픽션 그걸 넣어가지고 썼는 걸 소설과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걸
느끼고 체험한 걸 기록한 건 기행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리고 여행기와 그거는 픽션이 가미되어 있는 거고 자기의 경험을 여행했는 경험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때 이제 장면에 따라서 여행지에 따라서 느끼는 그걸 기록하는 걸 기행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 질문 내용을 제가 조금만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소설이지 않습니까? 여행기라기보다는. 그리고 조금 추가해서 픽션하고 논픽션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거 한번 좀 추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스위프트는 이 작품을 그냥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여행기가 아니라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집필한 소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역사도 내러티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상상의 산물도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데 일정한 줄거리가 있으면 일단 이 서사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분명한 거는 이 하멜 표류기는 하멜이 제주도 근처에서 표류해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경험했던 그 풍물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적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스위프트의 작품은 단순한 기록문이 아니라 상상력을 구사해서 만들어낸 허구, 픽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장르를 제가 말씀드릴 때 내러티브라고 한 것이 트래블 내러티브라고 한 것이 여행이나 모험담을 모티프로 삼지만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엮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트래블 내러티브라고 이제 본 겁니다. 이 작품은 소설이지 픽션이지 허구적 산물이지 역사의 기록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작가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작품이 이제 그 7년 전에 이 작품보다 7년 전에 나왔던 그 로빈슨 크루소와 쌍벽을 이루면서 이 근대 소설이 탄생되는데 밑거름이 됐던 두 작품이거든요.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누굽니까? 그 앞에 7년 전에 그 작품은 좀 더 사실주의적인 리얼리즘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쓴 소설이고 이 작품은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점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질문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인 여행기라기보다는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허구적인 문학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픽션은 얼마나 가미됐을까요? 픽션과 논픽션 그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에는 픽션과 논픽션을 엄밀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이라면 그거는 논픽션으로 봤고 상상력을 가미한 거라면은 그걸 픽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논픽션과 픽션을 엄격히 구별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구별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경계선이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밀한 그 역사를 할지라도 상상력을 떠나서는 쓸 수 없는 것이고 또 역사를 기술하는 매체인 글이라는 것이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또 수사적인 장치에 의해서 또 오염되기 때문에 수사성에서 떠나서기 때문에 결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역사 기록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특히
모든 역사도 결국은 상상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소설 쪽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상상만 가지고는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없고 뭔가 그 굳건한 그 대지의 뿌리를 받고 현실 속에서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비록 작가의 상상력으로 나온 소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역사와 시대적 공간 속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처럼 최근에 와서는 픽션과 논픽션이라는 구별이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인 거고 정치적인 거고 그런 것이지 본질적으로 어떤 구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이론입니다. 네, 인간이 뭔가를 밖으로 생산해낸다면 그거는 언젠가 경험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인간이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라고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있는 부분도 아마 조나단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경험치들, 물론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들이 작가 속에서 융합해가지고 나온 작품인 걸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전 이제 범어동에 사는 서상교라고 그럽니다. 네. 제 이름은 천천히 서로서로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로서로 또 배우는 뜻도 됩니다. 그 이제 내용 중에 그 제목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풍자 해가지고 서로 그 이렇게 판단하든지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이러는데 사람이 저 맹자 순자도 그 중간에 강의 중에 뭐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진짜 저 착한지 안 착한지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질문이 되느냐 그 생각이 조금 전에 제가 저 도서관에 책을 잠깐 보다가 하는데 아이작 뉴턴인지 뭐 물리학의 그 천재인가 그 사람도 빛이 저 공기 중에 있다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물 속에서 빛이 더 빨리 나간다고 뉴턴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물 속에서는 빛이 느리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주장했던 게 틀리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의 본성 뭐 착하나 안 착하나 이런 거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사실 자체를 알았다 그래도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거 질문 자체가 좀 뭐 잘못된 질문 갖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싶어. 그런 게 교수님도 마스크를 쓰시는데 제가 요새도 마스크를 쓰면서 한번 제한테 질문하면 마스크를 왜 쓰느냐 이러면 내가 안 옮기기 위해서 내가 안 죽으려고 쓴다 이래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또 남한테 안 옮기기 위해서 매너 때문에 쓴다. 그럼 둘 중에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쓰느냐 남한테 안 옮기려고 쓰느냐 이래 이제 질문하면 결국 이게 나가면 정치적인 것도 되고 인간의 본성에서도 뭐 하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답이 좀 틀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안 죽으려고 마스크 쓰지 남한테 안 옮기려고 마스크 쓴다. 그거는 상당히 고상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저 인간의 본성 있는 글리브 여행기에서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다. 그 답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 끝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느껴봅니다. 굉장히 크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 자,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질문 가능한 주제인가?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철학에서는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도대체 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질문 가능한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문학 전공하신 분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법적으로
이거냐 저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은 편의상 방법론상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도 뭐 착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두 개가 다 같이 결합된 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어느 한쪽에 좀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 천칭에 단다면 선과학을 단다면 그게 똑같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지는 형평을 이루지는 않을 거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논의를 가정해 보는 거지요. 그래 봤더니 맹자는 인간한테는 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착한 존재다. 살면서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얽히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악화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라는 것은 착하다. 그렇게 본다면 그게 성선설이 되는 것이고 순자는 맹자말이 틀렸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맹자말을 믿지 않는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제 못 받고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 같아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논의의 편의상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 문제 삼지 않는 것보다는 비록 그 질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성학성과 성선설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논의를 좀 간편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기원전부터 있어 왔던 질문이고, 그러니까 맹자나 순자가 기원전 고대 사람들인데 2000년이 넘어선 21세기 오늘날도 정답은 없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어 온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팩트들을 접근하는 것은 설명하기도 쉽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기도 굉장히 수월한데 경험을 넘어서는 능력, 그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이렇게 자신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을 뿐이고 그 관점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논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이 정도이지 이게 사실의 논리처럼 정확하게 눈앞에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지속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 들어가니까 도대체 인간에게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기껏해야 뉴런들이 전기적인 자극 주고받는 것밖에 없던데 이제 이렇게까지 분석이 들어갔지만 역시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또 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변 괜찮겠습니까? 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산에서 온 김준화입니다. 저도 글리버 여행기를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리버 여행기의 인간의 본성이 아까 저자 서입부터는 성악설로 보신다 그랬는데 저는 그 내용을 스위프트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이조의 그 예속 논쟁에서 그 송시열하고 허목이 그 두 차례나 논쟁을 벌였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왜 그 논쟁을 벌였을까? 거기서 저는 송시열을 성악 교수님 말씀대로 구분한다면은 허목을 성선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또 집안에서 저희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별세하셨을 때 장사를 지내는데 세 번째 삼촌께서 양자를 가셨는데 그때에서 이제 양자를 그때 당시에 1969년도인가 그 굉장히 그 법을 따져서 주위에 이제 삼촌 오촌께서는 작은 아버지를 상고를 입수 안 낸다. 그 상구 참석 못한다. 이래 이제 언성을 높이고 저희 부친께서는 저희 부친 종손이었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못 썼어요. 그 삼촌께서. 그때 저는 상당히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법이 아무리 이 법이 그렇다 해도 그 부산에서 이래 오셔 삼촌이 못 쓰고 숙모가 굉장히 그 섭섭한 그 마음을 이 표정을 보니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좀 성선설에 그런 가까운 마음이 가졌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글리브 연기를 초등학교 때 봐서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고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글리브 여행기에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스위프트가 아까 마키아벨리가 마키아벨리는 성악설 저도 수긍이 가는데요. 그 스위프트가 왜 글리브 여행기에서 스위프트가 인간의 본성을 성악으로 보는지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그것도 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래, 그 스위프트가 왜 그 글리브 여행기에서 인간의 본성은 성악으로 봤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글리버 여행기에서 도대체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좀 왜 선악으로 보는가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예속 논쟁 말씀하셨는데 달걀 깨기하고 관련되어서 이게 왜 인간의 본성하고 관련이 돼서 필요한가? 네, 이렇게 질문. 그렇습니다. 네, 스위프트가 왜 맹자의 그 성선설보다는 순자의 성악설을 더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였는가? 그 계기가 뭔가? 그죠? 그거를 이제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스위프트의 어떤 전기적인 사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이제 성장했는가, 그 배경을 알아야만 그 사람의 이제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스위프트는 영국 식민지인 그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아일랜드는 영국의 여러 가지로 영국한테 이제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침탈도 당했고 또 그 기아와 가난과 여러 가지 그 궁핍한 생활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국에 건너가서 생활할 때도 그 아일랜드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차별도 받고, 그래서 다시 나중에는 더블린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 사제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그 자라온 배경이 그렇게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이 스위프트의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좀 어려웠다. 너무나 곤란한 그 궁핍한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스위프트가 판단하기는 인간은 착한 쪽보다는 역시 악한 쪽에 더 기울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성론제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화환이 보면 어떤 집안 보면은 화장실에 그 휴지를 쓰는데 위에서 뽑을 것이냐 밑에서 뽑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휴지를 위에서 뽑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뽑을 때 그거를 설치할 때 끼울 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밑에서 뽑건 위에서 뽑건.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결국은 나중에 자존심 문제로 돼서 상당히 부부 사이가 제가 그 소원해지는 걸 봤거든요.
예. 그것처럼 하찮은 거. 달걀을 어떻게 깨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그렇게 다투기를 좋아하고 뭔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그 논쟁 벌이기를 좋아하고 그런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든지 자기가 좀 더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든지 그런 본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사선 문제가 그렇게 나중에 그 비화되어가지고 큰 문제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거를 아마 스위프트가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답변. 예. 그리고 네. 교수님 제가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스위프트가 그때 영국의 자기 조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저도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일본이 아마 전 국민 성학설에 그 좀 비추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표자께서는 이제 인간 본성 측면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밀떡 관점에서 보면 밀떡은 밀리터리 덕후입니다. 예성 논쟁이나 달걀 깨기가 파워 게임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상복을 며칠 입는가 이거지만 그 내면에서는 서인이 파워를 가질 것인가 안 그러면 남인이 권력을 가질 것인가 이게 파워 게임 하는 걸 대놓고 못하니까 이제 다른 예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게 예속 논쟁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달걀 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문제를 대놓고 하려니까 되게 이제 말로 하기는 민망하고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예나 도덕적인 걸로 밀고 당기기를 주로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봉덕동에 사는 김봉수입니다. 이 여행기의 목적이 그냥 작가들에게 재미있게 흥미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성가시고 짜증나고 좀 어떤 면에서는 괴로움을 당하게끔 이거를 썼거든요. 그 배경은 조나단이 갖고 있는 염세주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인간이 짐승, 그러니까 야수성이냐 안 그러면 이성을 가진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냐 여기에 작품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은 뭐 그런 대로 그 풍자가 좀 두드러지진 않아도 마지막 여행에는 엄청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흔히들 왜 아일랜드 하면은 한국 역사와 비교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일제 제하에 당했던 거하고 그럼 영국의 그 당했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인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727년일 거야. 이 작품이 1724년에 발표 작품이죠. 1727년에 조지 2세가 왕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근과 국가의 전환이 당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미국 역사를 보면은 1800년에 들어와서 45년부터 55년까지는 또 감자가 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 그것이 미국 역사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스위프트가 비록 작가가 되기 이전에 성직자를 먼저 했죠. 그러다가 그럼 종교는 소속은 로만 캐톨릭이었는데 계속해서 로만 캐톨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부패상하고 잘못된 거를. 그러면 과연 성직자 먼저 하고 작가로 변했는데 그 영향하고, 그럼 이 작품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거는 지금은 과거에 시문이나 혹은 이광수의 작품을 읽었을 때처럼 상당히 스위프트는 조국을 사랑하는 생각이 많았다. 애국심이 이 기재에 깔리는 게 아니냐. 소설로 산문으로 보지 말고, 그런 면에서 조나단 스위프트의 영국 문학에 남은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이 저자 스위프트가 영국에 대한, 자기 조국에 대한 어떤 애국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 이제 영국 문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개 세계문학사를 들여다 보면은 어떤 강대국보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압받은, 착취받은 국가에서 의외로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1960년대 보면 라틴 아메리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남미에서 작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유한 미국이나 서유럽보다도 마찬가지로 이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오랫동안 식민지였지만 그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억압과 착취와 울분과 그런 것들을 이 문학가들은 더 설득력 있게 그거를 작품 속에 형상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국 문학 못지않게 아일랜드 문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풍자 문학 쪽에서는 단연코 영국 문학을 앞섭니다. 이를테면은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스위프트 이외에 토마스 칼라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다음에 극작가로서는 조지 버나드 쇼, 또 현대 작가로서는 제임스 조이스, 이런 작가들이 아일랜드 작가로서 영국 문학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들을 써서 이 세계 문학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어떤 상상력은 훨씬 더 비육했다. 아까 일본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식민지 조선을 흔히 아시아의 아일랜드라고 불렀어요. 특히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스 언더우드의 자서전을 보면 조선 사람들은 꼭 아일랜드 사람 비슷하다, 여러 가지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아일랜드 사람과 같은 여러 가지 비슷한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문학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점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반드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국가라고 해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가의 상상력, 예술가의 상상력은 더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제게 들어와 있는 이 질문 하나 먼저 다루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범어동에 계신 박재덕님 질문인데요. 범어동에 거주하는 박재덕입니다. 걸리버의 여행담을 담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신비한 존재들을 묘사한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신랄한 운명 비판은 공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생님의 저서 부조리의 포도주와 무관심의 빵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이 2013년에 나왔으니 거의 한 10년 다 돼가네요.
네,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예. 해주십시오. 이 책은 벌써 제목을 딱 보면은 그 까뮤의 실존주의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까뮤가 한 말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예, 제가 좀 더 자세히 인용해 보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모되었다. 죽으려고 하는 것인가? 비약의 힘으로 도망치려 하는 것인가? 그곳에서 부조리의 포도주와 무관심의 빵을 되찾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서 자기의 위대함을 길러갈 것이다. 이 까뮤가 한 말을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 책의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부조리의 포도주와 무관심의 빵. 실제로는 이 제목과 이 책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책은 제가 낸 그 문학 평론집 중에 한 권이에요. 여기는 한 10편 정도 제가 잡지나 신문에 기고했던 그런 글들을 모아서 낸 그런 평론집입니다. 제목만 제가 부조리의 포도주와 무관심의 빵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뿐입니다.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수사학 얘기, 그 은유와 환유 그런 문제도 제가 여기서 다뤘고요. 예. 그 다음에 환경문학. 제가 아까 제가 인용한 것 중에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스러운 존재,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존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없는 이 우주도 건강한 우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도 이 생태계에서 필요한 종이나 개체이기 때문에 한 종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생태계는 그만큼 뭔가 불완전한 세계죠. 예. 그래서 저는 인간이 여러 가지 그 피조물에 대해서 또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구상에서 인간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유한진 시인이 언제가 서울의 그 과천 미술관을 산책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새도 그렇게 울고 나무도 꽃도 피고 우거지고 너무나 정말 혼자 산책하는데 좋다. 천국과 같다. 인간만 없으면 이건 바로 천국 이런 거다라고 시를 쓰셨는데 제가 그 시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이 책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없는 생태계는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지구를 멸망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책은 까뮤의 글에서 제가 따온 제목일 뿐 그 제 평론집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10편 정도의 개별적인 비평문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소명출판에서 나왔던 그런 문학 평론집입니다.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목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글리브 여행기가 사부로 되어 있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존에 들었던 그 라퓨타라는 말과 야후라는 말도 글리브 여행기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꼭 한번 그 추천하신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본문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글리버가 여러 가지 그 비판을 하고 또 그런 그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대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스님 주신 여기 그 본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몽의 시대를 지나고 또 저희가 지금 근대를 지나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지나왔는데 과연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근대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얻었는가 가끔 그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에 과연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는 근대적 의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우리 교수님은 참 번역의 참 대가로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질문은 좋은 번역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무리합니다만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문외한입니다만은 요즘 이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자주 접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는 잘 몰라도 가끔 이 번역된 자막이나 이렇게 보면은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가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휘로서는 우리의 너무 관점이 센지 모르겠는데 그래 좀 짧게라도 좋은 번역은 어떤 번역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드릴까요? 그 번역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것도 아까 선악 논쟁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자국화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omestica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 domestication. 그 외국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말 독자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말 작가가 쓴 것처럼 술술 읽히도록 그렇게 번역하는 방법을 이 자국화 번역, domest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외국 문학 작품은 언어 구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1대1로 똑같이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투박스럽고 좀 문장도 길고 난삽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국의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대로 원문 그대로 충실히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foreignization, 이국화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국화 번역. 그러니까 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순화해서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원문 그대로 투박스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대로 이제 번역할 것이냐의 두 가지 양대의 이제 진영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자국화 번역 쪽을 선호하거든요. 좀 더 우리 작가가 쓴 것처럼 술술 물 흐르듯이 읽히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걸 빼고 없는 걸 넣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하되 가능하면 우리말답게 읽히는 번역, 그것이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와 반대는 그 주장을 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길면 길수록 그대로 번역해라.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 문장 구조라든지 어휘라든지 그런 것이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듭니다. 메이지 시대 봐라 번역가들 없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지 않느냐. 계몽이라는 말도 다 계몽주의 계몽. 다 그게 없던 말인데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국화를 주장하는 전략과 자국화를 주장하는 전략이 현재 번역계에서는 팽팽하게 맞선다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국화 번역을 선호하는 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이 작품은 계몽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해를 품거든요. 스위프트가. 계몽주의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성이잖아요. 합리성이잖아요. 과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모든 걸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위프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걸리브를 보면은 이 신분 상승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소인국에 가서, 릴리퍼트 왕국에 가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그 거인국에 가서 하는 행동, 그 후이놈에 가서 하는 행동, 러푸터에 가서 하는 행동 다 다릅니다. 참고로 러푸터라는 말은 스페인 말에서 따온 거예요. 러푸터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떠다니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러푸터 섬은 이제 그 밑에 다른 섬들이 또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자기가 밑에 있는 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태양을 가려가지고 완전히 가뭄이 들고 그렇게 만들고 아니면 비를 많이 내려서 홍수가 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그런 이제 그 식민주의,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라프터 편을 이제 썼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창녀라는 러프트라는 스페인 말을 갖다 붙인 것처럼 스위프트가 보는 그 러프트 섬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예, 아주 나쁜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버는 상승의지가 뛰어나고 놀라운 적응력이 있지만 근대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 정체성 그런 것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예, 자기가 또 주관이라든지 정체성 같은 거. 예, 오히려 나중에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직 인사를 하잖아요. 말들한테 하직 인사하는데 두 번이나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말이 잘 가라고 하면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키스하기 좋도록 다리를 올려주죠. 그럼 황성스럽게 갈리버는 그 말굽에 키스를 하고 결국 이 후이넘 세계를 떠나서 런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런던에 돌아와서도 인간 세계에 대한 인간하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하고도 잘 안 만나고 이 마국간에서 말하고만 같이 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뭐랄까요? 그 여성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갈리버는 동료들 인간이 야후들보다 좀 더 문명화되고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악을 배가하는데 이성을 사용할 뿐으로 생김새와 기질에서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혐오하는 거죠. 나중에 인간 혐오주의자가 되잖아요. 결국은 런던에 돌아와서 거의 정신착량에 걸리잖아요.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해서 불우한 그 생을 마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을 해준 것처럼 뭔가 적응력은 뛰어나지만 또 신문상색에 대한 의지도 높지만 뭔가 이 근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자율성이나 개인의 자율성이나 이 정체성 그런 것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기 전에 쓴 작품이 Modest Proposal,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온건한 건의들 하는 책에서 스위프트가 워낙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못 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해보자는 의미로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영국 귀족에게 팔자. 이게 1724년 작품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여행기보다도 더 잘 알려진 작품이란다. 그에 대한 교수님의 평을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유인물의 앞쪽 보시면은 그 작가를 소개하는 그 편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1페이지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걸리버 여행기를 비롯하여 통이야기, 그 다음에 책들의 싸움, 겸손한 제안 등이 있다 중에서 겸손한 제안이라는 책이 바로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얘기거든요. 원래 제목은 A Modest Proposal이에요. 겸손한 제안. 예.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죠. 겸손한 제안이 아니라 아일랜드에 있는 어린애 갓난아이들을 잡아가고 그 고기를 영국에 팔자는 것은 상당한 아주 풍자지요. 굉장히 그건 정말 끔찍한 풍자죠. 그만큼 아일랜드가 그 기근 때문에 영국은 아일랜드는 주식의 감자거든요. 근데 감자에 병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그 농사를 망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기아를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갓난아이를 잡아먹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거는 겸손한 제안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a horrible proposal 이런 뜻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제목을 붙인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재해의 피해를 받는 아일랜드가 얼마나 어려운 혹독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사제였는데 그 더블린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 캐티드럴의 그 디컨이라고 있잖아요. 딘이라고 있잖아요. 딘 사제장. 이 아일랜드는 구교예요. 카톨릭 교회예요. 국교가. 예, 카톨릭인데 영국은 개신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국교가. 근데 이 교회는 이 세인트 패트릭 캐티드럴은 성공의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교는 카톨릭인데 더블린에 있는 그 성공의 교회의 사제장을 한 거예요. 스위프트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아일랜드 편에 서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라든지 제국주의적인 거를 상당히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의 애국자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스위프트가 상당히 영국의 정책, 식민지 정책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Modest Proposal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예. 네, 번역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번역이라는 게 참 힘든 작업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이거 미국에 올리기 위해서 영어 자막을 입힐 때 그 번역하셨던 분이 짜파구리 번역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짜파구리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들을 거고, 근데 영화 내용상 또 뺄 수는 없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화권이 다를 때는 이렇게 언어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815회인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걸리버 여행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빈슨 크루소로 여러분과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우리 무교철학 입문 프로그램 이번 학기도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학기 마감되어 가니까 조금 더 같이 힘을 내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냈으면 하겠습니다. 자,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들 잘 유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